된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간호장교였죠. 조혁 전 대위.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조사처에서 국회 조혁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이번 달 초에 조 대위 위증죄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법조사처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네. 국방부와 입법조사처 입장이 다른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국방부는 보통 이제 고발 의결이 돼야지 이제 고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조특위가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아니다. 위원회 의결로도 이제 고발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위원이었던 특위위원 3명이 연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고발을 하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방부가 이 단서 규정 이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단서 규정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단서 규정을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뭐 그 사람이 한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러 누락해 해서 판단을 내렸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는 처벌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팔이 안으로 굽고 있다 이 얘기로 봐야죠. 예. 자, 어쨌든 국회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혁 대위가 어떤 위증을 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좀 궁금한데 청문회에서 어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들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원래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그 청와대 의무동에 있었다라고 했다가 또 막상 청문회 가서는 관저 의무실에 있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다음에 이 인터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청와대 의무실장은 조혁 대위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또 뭐 지시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또 조 대위는 나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고 오로지 나 혼자서 나의 뜻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사소한 것까지도 되게 좀 이상한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 청문회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글을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이 가글의 용도에 대해서 오전 청문회 때는 모른다고 했다가 오후 청문회 때는 인후통에 쓰는 것이다라고 했다가 까지 말이 바뀌는 거죠. 그 말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대희 신분이 군인이고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말을 바꿨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높습니다. 몹시 높죠. 예, 또 군인은 명령이 생명이잖아요. 하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조혁 대위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 들을 때 저건 거짓말이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정훈장교, 그러니까 공보장교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 정훈 공보 규정에 보면은 모든 군 장병은 자신이 인터뷰를 할 때 장성급 이상 지휘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장성급 이상이라면 별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전국 단위로 방송되는 것이라면 또는 전국 단위 언론이라면 차상위 장성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 소속 부대는 군단장, 군단 소속 부대는 군사령관. 근데 조혁 대위 같은 경우는 국군 의무사령부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국방부 직할부대, 국직부대라고 하는데 국직부대는 차상위면 누구냐?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이 사람은 아무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했다라는 거는 사실 그 규정 자체에 틀린 겁니다. 이거 징계감이에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그렇게 너무나도 천연스럽게 하는 거 보고 되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옆에 있던 이모 대위가 뭐 그냥 자기 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무사가 옆에 뭐 누군가를 에스코트해서 붙일 때 절대 아무도 생판 모르는 사람 붙이지 않습니다. 동기 중에서 붙입니다. 잘 아는 사람, 같은 부대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말장난을 하고 있구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ROTC예요? 아닙니다. 정훈 장교만 하는 정훈 사관이라고요. 좀 있습니다. 예. 네. 좀 별의별 걸 다 하셨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뭐 정훈 장교 출신도 밝혔지만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허위 증언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 그건 지금 와서 밝힐 수 있나요 혹시? 이제 뭐 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당시에 뭐 대위였는데 무슨 대위가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말을 다 바꿨겠습니까? 분명히 상위에서 뭔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조혁 대위가 이제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디까지 파장이 갈지 정말로 뭐 어디 청와대에서 뭐 사인이 와서 그런
했는지 국방부 측에서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조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 위증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이걸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게 거의 기소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으면 망신이다 뭐 이런 얘기 농담 나올 정도로 거의 기소도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사법정의를 한번 보여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위증죄로 좀 처벌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처벌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처벌받기 시작한 거고요. 그전에 그때부터 이제 좀 양형도 좀 커졌죠. 사실은. 자 그러면은 재판을 결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벌을 하려면은. 그렇죠. 그럼 재판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난 지시를 받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이야 조사가 들어가기 전 단계니까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조사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위축이 되거든요. 불게 돼 있습니다. 불게 돼 있고 뭐 안 그러면 혼자 소위 말하는 뭐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고요. 이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위법한 명령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면책을 위해서라도 아마 이실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책 안 될 것 같아요. 대위쯤 되는 장자리라면은 사실 대위는 보통 중대장이잖아요. 이제 물론 이 조योग 대위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그 장교는 일반 병사들한테 자기 부하들한테 전시에 생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맞아요. TV로 생중계되는데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아무리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면책이 될 수 없고 이거는 뭐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럼 장 기자님이 장교로 있을 때 투스타가 이상한 지시하면 못합니다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유 대답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람이 이런 그걸로 거거든요. 엄벌을 처한다고. 사람이 어차피 이런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가 불 수밖에 없다. 아주 나빠요. 네. 불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요. 그 실토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어휘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PD 양복 입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실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조혁대위 지금도 간호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형이 만약에 내려지면요. 뭐 집행유예라든가 간호장교 근무가 계속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집행유예만 선고해도 당연 퇴직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던데 뭐 자격 상실형을 선고받아도 똑같이 뭐 이렇게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형벌이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이게 그 처벌과 별개로 징계에 회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벌금형이 나왔을 때도 이게 항상 모든 군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역 복무 부족합 판정 제도라는 게 있어서 네. 그런 제도를 통해서 퇴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명령에 따라서 이해한 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근무할 가능성 있지 않나요 혹시?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다투어 볼 수는 있지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위법한 명령을 안 따라도 되거든요. 근데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안타깝지 않니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걸 이유로 계속 근무한다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갈라한 상태인데. 예. 그 20만이 안 돼가지고 뭐 청와대 답변할 이유는 없었던 거고요. 맞나요? 예.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또 획기적인 또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삼성그룹에서 문호조 경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이어진 전통 아닌 전통인 거죠. 네. 이게 지금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그 초대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의 뭐라 유언 그럴까요? 같은 거로 유언 같은 했었죠. 거였죠. 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노조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회장도 그 선대 유언을 쭉 지켰던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 이유 때문인지 약간은 짐작할 것 같은데 설명해 그래서 주세요. 몇 가지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이미 2010년 이후에 무노조는 깨졌어요. 여러 개의 노조가 생겼습니다. 사실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당장 지금 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도 있고요. 뭐 삼성 웰스토리 노조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에버랜드에도 노조가 있고 삼성 일반 노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무노조라는 것이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한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그동안 노조에 대해서 이제 무시 전략이나 고사 전략을 써왔는데 이것이 사실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비난 사유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외무역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뭐 아동학대라든지 인권유린이라든지 노조 탄압을 하는 그런 기업은 미국에 수출할 수도 없다. 또는 미국에서 경영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삼성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지금 더 이상 뭐 내외 안팎의 사정을 볼 때 어려웠다. 더 이상 무노조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게 있고 또 최근에 뭐 검찰이 그 삼성에 대해서 지금 저 무노조 부분에 대해서 노조 탄압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도 그렇죠. 있고 예. 이게 아마 참 검찰의 수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만 거기다 더 보태기 하면은 이재용 회장이 또 2심이 있으니까. 네, 3심이죠. 뭐 3심. 예. 네, 3심. 네.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이걸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곳곳에서 이제 혹시라도 유죄가 다시 나올, 그러니까 불리하게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삼성 측에서는 조금 사회 분위기 작업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 차원에서 뭐 삼성전자 노조에 관련된 부분도 뭐 회사가 큰 틀에서 조금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본인들한테도 이익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국민 여론의 눈치 혹은 정부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은데 삼성전자 서비스 90여 개의 협력사 직원 8,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 이 문제는 그동안 수년 동안 제기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시민단체라든가 또 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에서 직접 고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로 많은 분들이 싸웠고 그렇죠. 목숨을 예. 끊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안 지켜지다가 지금 이번에 탁 8,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 네.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죠. 네. 그거는 뭐 너무 명확하고요. 코너라는 게 어쨌든 회사의 그 이미지 차원도 쇄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삼성전자 그 서비스 노조에 관련된 탄압 문건이 소송비 대납,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소송비 대납에 관련된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여러 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잠깐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뭐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는 투자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6천 건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물증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어서 뭐 처벌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제는 증거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제 공안부 쪽인데 이 공안부 쪽도 사실 이 진용이 생각보다 좀 탄탄한 진용이 돼 있어요. 그 진재선 공안 2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었고 이분이 공안 검사를 택한 이유가 진짜 민주사회의 공안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노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삼성은 현재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삼성이 이병철 회장이 그 유훈을 하면서 노조는 안 되지만 그 대한민국 최고로 대우를 해줘라 노동자들에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현대차동차 같은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이 쟁의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또 보수 언론 쪽에서 무슨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삼성에서도 만약에 파업하면 또 그런 얘기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노조를 뭐 돈이라든지 처우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고요. 헌법에 결사의 자유라든지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있는데 배만 부르게 해주고 편하게만 해주면 이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었는데 이제야 정상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있는 것이 삼성이 처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것이 백혈병이 그 산업재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지금도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은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반드시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이라든지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조직체 내부에서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 후대 유언으로 내린 게 첫 번째가 무노조 경영, 또 하나가 혹시 내가 아프면은 연명 치료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그 선대 유언이